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우리의 판단이다. 에픽테토스는 스토아 철학자로 노예 출신이었지만 자유로운 정신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전하는 핵심은 간단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는 이미 끝났지만 우리가 지금도 고통스러운 이유는 그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었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기억이 단순히 과거로 남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매번 떠올릴 때마다 나는 무능했어, 세상은 위험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어라는 판단을 덧붙입니다. 이 판단이 반복되면서 상처는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현재를 지배하는 렌즈가 됩니다. 에픽테토스의 말은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사건은 바꿀 수 없지만 판단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이 바뀌면 반응도 바뀝니다. 이것이 상처를 다루는 첫 번째 관점입니다. 상처는 흠집난 렌즈와 같습니다. 카메라 렌즈에 흠집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렌즈 자체는 여전히 작동하지만 찍히는 모든 사진에는 그 흠집이 함께 찍힙니다. 햇살을 찍어도, 꽃을 찍어도, 사람을 찍어도 사진 한쪽에는 희미한 얼룩이나 왜곡된 선이 나타납니다. 문제는 렌즈가 아니라 렌즈를 통해 본 세상이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상처도 이와 같습니다. 과거의 사건은 우리 안에 흠집을 남깁니다. 그리고 그 흠집을 통해 현재를 봅니다. 누군가 실수로 약속을 잊었을 때 렌즈에 흠집이 없는 사람은 바빴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버림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나는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해석합니다. 같은 사건, 다른 렌즈입니다. 렌즈의 흠집은 지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렌즈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면 사진을 찍을 때마다 이건 렌즈 때문에 왜곡된 부분이야 라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판단을 바꾸는 첫 단계입니다. 사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보는 방식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처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보는 현재의 렌즈다. 2장. 고통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을 반복해서 불러들일 뿐이다. 세네카는 로마의 정치가이자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중심에서 살았지만 동시에 유배와 처형의 위협 속에서 평정을 유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가 전하는 이 말은 냉정하게 들릴 수 있지만 실은 매우 정확한 관찰입니다. 과거의 사건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건을 계속 떠올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길에 잠들기 전에 그 장면을 다시 재생합니다. 그때 느꼈던 수치심, 분노, 두려움을 다시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지금 일어난 일처럼 심장이 뜁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잊어라가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고통을 능동적으로 불러들이는 구조를 지적합니다. 상처는 과거에 한 번 생겼지만 우리는 그것을 매일 다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반복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알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라디오 잡음처럼 반복되는 생각이 있죠. 오래된 라디오를 틀면 특정 주파수에서 잡음이 들립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 희미한 간섭음. 그런데 신기한 건 라디오를 끄지 않으면 그 잡음이 계속 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채널로 돌릴 수도 있고 볼륨을 낮출 수도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잡음은 그대로 흘러나옵니다. 상처에서 비롯된 생각도 이와 같습니다. 나는 부족해. 또 실패할 거야. 사람들은 날 떠날 거야. 이런 생각들은 특정 주파수에 고정된 잡음입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사건 때문에 그 주파수가 생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건이 없어도 그 생각이 자동으로 흘러나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 잡음을 진실이라고 여긴다는 점입니다. 라디오 잡음을 뉴스라고 착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네카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고통은 과거에 한 번 생겼지만 우리가 그 주파수를 계속 틀어놓고 있습니다. 라디오를 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건 잡음이야 라고 인식하고 다른 채널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통은 과거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재생하는 반복 재생 목록이다. 3장. 우리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탁월함은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을 실천의 문제로 봤습니다. 그는 한 번의 행동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이 성품을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리는 긍정적인 습관뿐 아니라 부정적인 습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상처를 입은 후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회피하거나 화를 내거나 스스로를 비난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방어였습니다. 하지만 같은 반응을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의식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상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상처 이후 형성된 습관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결심이 아니라 반복된 연습으로 바뀝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문의 경첩이 녹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약간 뿌득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하면 경첩은 완전히 굳어버립니다. 결국 문은 열리지 않거나 억지로 열면 경첩이 부러집니다. 경첩은 원래 문을 여닫기 위해 존재하지만 녹이 슬면 그 기능을 잃습니다. 회피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를 입은 후 우리는 비슷한 상황을 피합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방어입니다. 상처난 손가락을 보호하듯 마음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피를 반복하면 그것은 습관이 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 모든 것이 위험으로 분류됩니다. 문제는 회피가 안전을 주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단기적으로는 불편함을 줄여줍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삶의 가능성을 닫아버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습관의 문제입니다. 경첩에 기름을 치듯 조금씩 반복해서 문을 열어야 합니다. 한 번에 활짝 열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삐걱거리더라도 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회피는 한 번의 방어로 시작해 반복된 습관으로 굳어진다. 4장. 내 삶은 끔찍한 불행으로 가득했다. 그중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 몽테뉴는 16세기 프랑스의 수필가로 자기 자신을 관찰하는데 평생을 바친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 불안, 편견을 가감없이 기록했고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실제 사건이 아니라 예상과 상상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미래를 예측할 때 과거의 패턴을 적용합니다. 저번에도 그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럴 거야. 이것은 논리적으로 들리지만 실제로는 확대 해석입니다. 과거에 한 사람이 배신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배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한 번 실패했다고 해서 다음에도 반드시 실패하는 것은 아닙니다. 몽테뉴가 지적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행을 미리 경험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상상입니다. 그리고 상상은 현실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통제 불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상상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멀티탭에 전자기기를 너무 많이 꽂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량을 초과하면 멀티탭이 과열되거나 차단기가 내려갑니다. 멀티탭 자체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단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많은 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감정 용량에 부하를 겁니다. 그리고 그 부하는 현재의 사건뿐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해고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현재 직장에서 작은 실수를 해도 또 해고될 거야 라는 생각이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이것은 실제 위험이 아니라 예상된 위험입니다. 하지만 뇌는 구분하지 못합니다. 몽테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멀티탭에 실제로 꽂힌 기기와 아직 꽂히지 않은 기기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난 일은 무엇이고 상상한 일은 무엇인가? 이 구분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의 고통까지 미리 짊어집니다. 과부하는 필연적입니다. 반대로 구분하면 부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재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와 상상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의 대부분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경험하는 과부하다. 5장. 감정을 이해하면 그것은 더 이상 수동적 감정이 아니다. 스피노자는 17세기 네덜란드의 철학자로 감정을 단순히 느끼는 것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대상으로 봤습니다. 그는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유가 우리가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감정의 원인과 구조를 이해하면 우리는 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은 강렬합니다. 갑자기 화가 치밀거나 이유 없이 슬퍼지거나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왜 이러지? 라고 묻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끌려다닙니다. 스피노자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감정은 무작위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추적하면 감정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내가 관찰하는 현상이 됩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작동 방식을 아는 것입니다. 건물에 화재 경보기가 있습니다. 연기가 감지되면 경보가 울립니다. 이것은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경보기가 오작동해서 요리할 때마다 울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가지만 반복되면 경보를 무시하게 됩니다. 혹은 아예 경보기를 분리해버립니다. 트리거도 이와 같습니다. 트리거는 과거의 상처와 비슷한 신호를 감지하면 경보를 울립니다. 위험해. 조심해. 이렇게 원래는 보호장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트리거가 과거와 현재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누군가 목소리를 높이면 과거에 폭력을 당했던 기억이 활성화됩니다. 누군가 약속을 취소하면 과거에 버림받았던 감정이 되살아납니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경보가 울릴 때 왜 울리는지를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화재인가 아니면 요리 연기인가? 트리거는 신호일 뿐입니다. 그 신호가 과거의 위험을 알리는 것인지 현재의 위험을 알리는 것인지 구분할 수 있으면 우리는 경보에 휘둘리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트리거는 위험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를 혼동하는 신호다. 6장. 당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로마 황제였지만 동시에 스토아 철학자였습니다. 그는 권력의 정점에서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전쟁, 배신, 죽음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일기인 명상록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정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처를 다룰 때 가장 큰 고통은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라는 질문에서 옵니다.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바꾸려 합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하지 않았기를, 내가 다르게 행동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통제할 수 없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것은 에너지의 재배치입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면 무력감만 커집니다. 반대로 통제할 수 있는 것,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집중하면 힘이 생깁니다. 이것은 체념이 아니라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배에 물이 샙니다. 선체에 구멍이 났고 물이 조금씩 차오릅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왜 이 배는 구멍이 났을까? 누가 제대로 점검하지 않았을까? 라고 따지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당장 물을 퍼내고 구멍을 막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는 이미 생긴 구멍입니다. 우리는 그 구멍이 왜 생겼는지, 누구의 잘못인지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물은 계속 차오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하는 것은 구멍의 원인을 따지는 것보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구멍을 완전히 메울 수는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물을 퍼낼 수는 있습니다. 임시로 막을 수는 있습니다. 속도를 줄여서 항구에 도착할 수는 있습니다. 통제할 수 있는 것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입니다. 이 구분을 하면
우리는 무력감에서 벗어나 행동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를 바꾸려는 집착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선택은 힘을 만든다. 7장. 기억할 수 없는 것은 반복된다. 니체는 기억과 반복의 관계를 깊이 탐구한 철학자입니다. 그는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경험은 다른 형태로 되돌아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인간 심리의 구조입니다. 상처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그 상처를 회피하거나 억압한다는 뜻입니다. 생각하지 말자, 잊어버리자라고 다짐하지만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다른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같은 유형의 관계를 반복하거나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거나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지속됩니다. 니체가 전하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상처를 제대로 기억해야 반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대로라는 것은 감정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가 무엇이었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하면 패턴이 보이고 패턴을 보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지도를 보면 실제 지형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어떤 길은 이미 사라졌고 어떤 건물은 새로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도를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사라진 길을 찾아 헤맵니다. 지도는 과거의 기록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안내서로 착각합니다. 기억도 이와 같습니다. 기억은 정확한 기록이 아니라 편집된 서사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기억할 때 특정 장면을 강조하고 다른 부분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 편집된 기억을 기반으로 현재를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누군가에게 거절당한 경험을 기억할 때 우리는 거절의 순간만 기억합니다. 그 전에 좋았던 시간, 거절의 이유, 이후에 일어난 변화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것은 이 편집된 지도를 업데이트하라는 것입니다. 상처를 다시 보되 이번에는 전체 맥락을 포함해서 보는 것입니다. 나는 거절당했다가 아니라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은 그런 선택을 했고 나는 그것을 거절로 해석했다로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반복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편집된 기억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우리는 같은 패턴을 반복한다. 8장. 고통은 긍정적이지만 행복은 단지 고통의 부재일 뿐이다. 쇼펜하우어는 염세주의 철학자로 알려져 있지만 그의 통찰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그는 고통이 우리 삶의 기본 상태이며 행복은 일시적인 휴식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울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상처를 다루는 데 있어 중요한 관점을 제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상처가 치유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상처를 제거하면 평온이 올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지적하는 것은 상처가 사라져도 행복이 자동으로 오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통이 사라지면 일시적으로 안도감이 들지만 곧 새로운 불편함이 찾아옵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의 치유를 목표로 삼지 말고 상처와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상처가 삶 전체를 지배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일본의 긴츠기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이어 붙이는 방법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금으로 이은 자리를 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금선을 강조해서 그 도자기가 깨졌다, 다시 이어졌다는 역사를 드러냅니다. 그리고 그 도자기는 깨지기 전보다 더 가치 있게 여겨집니다. 상처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상처를 없애려 하지만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금간 부분은 여전히 보입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가 말하는 것은 그 금간 부분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이 어떻게 이어져 있는가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감추려 하거나 상처 때문에 자신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긴츠기처럼 상처는 우리가 겪어온 시간의 증거입니다. 그 자체로 없애야 할 결함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여기 있다는 증명입니다. 쇼펜하우어의 관점은 이것입니다. 상처를 지우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찾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지만 우리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9장.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키르케고르는 실존주의 철학의 선구자로 불안을 인간 조건의 핵심으로 봤습니다. 그가 말하는 불안은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선택의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혼란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릅니다. 상처를 입은 후 우리는 선택에 대한 불안이 커집니다.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잘못 선택하면 어쩌지? 이것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의 선택을 마비시키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자유롭지만 그 자유가 두렵습니다. 키르케고르가 전하는 통찰은 이것입니다. 불안은 회피할 수 없습니다. 선택이 있는 한 불안도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선택할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처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불안은 적이 아니라 자유의 신호입니다. 자동문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사람이 다가오면 문이 열립니다. 하지만 센서가 너무 예민하게 설정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뿐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지나가는 그림자에도 문이 열립니다. 문은 계속 열렸다 닫혔다를 반복하고 결국 과부하가 걸립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의 민감도를 높입니다. 처음에는 보호장치였습니다. 위험을 빨리 감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센서가 너무 예민해지면 위험하지 않은 것까지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누군가 무심코 한 말, 잠깐의 침묵, 표정의 작은 변화와 같이 모든 것들에 대해 경보를 울립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것은 이 예민함이 자유의 현기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만약 우리가 완전히 무감각하다면 불안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느낄 수 있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센서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신호에 반응하지 말고 진짜 위험과 가짜 경보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불안은 과거의 상처가 아니라 현재의 선택 가능성 앞에서 느끼는 혼란이다. 10장. 우리는 던져진 존재다. 하지만 그 던져짐 안에서도 투사할 수 있다. 하이데거의 철학은 난해하지만 핵심 개념은 명확합니다. 던져짐과 투사입니다.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조건에 태어납니다. 특정 시대, 특정 가족, 특정 신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던져짐입니다. 하지만 그 조건 안에서도 우리는 미래를 향해 자신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투사입니다.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던져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상처를 가진 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것은 던져진 조건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건 안에서 가능성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처를 긍정적으로 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는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통을 삶의 전부로 만들지 아니면 삶의 일부로 재배치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투사입니다. 나무가 상처를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무 껍질이 벗겨지거나 가지가 부러집니다. 하지만 나무는 그 상처를 그대로 둡니다. 상처를 덮기 위해 새로운 껍질을 만들지만 완전히 똑같이 복원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나무는 다른 방향으로 자랍니다. 부러진 가지 옆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고 상처난 부분을 감싸며 둥치가 굵어집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상처를 가진 채로 계속 자랍니다. 하이데거가 말하는 투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던져진 조건, 상처는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조건 안에서 어떤 방향으로 자랄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무는 상처 때문에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처를 둘러싸며 더 두꺼워지고 더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우리도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처를 포함한 채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이 던져짐 안에서의 투사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처는 선택할 수 없지만 상처를 가진 채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는 선택할 수 있다. 11장.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과거의 족쇄에서 풀어주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는 20세기의 정치 철학자로 전체주의와 폭력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용서는 종교적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 실존적 개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과거로부터 해방시키는 행위입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내가 용서해야 하지? 이것은 정당한 분노입니다. 하지만 아렌트가 말하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에 묶입니다. 상처를 입힌 사람은 이미 떠났거나 바뀌었거나 관심조차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과 그 사건에 에너지를 쏟습니다. 아렌트가 말하는 것은 용서는 상대방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풀어주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바닷가에 방파제가 있습니다. 방파제는 파도를 막기 위해 세워집니다. 하지만 방파제가 너무 높으면 바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반대로 방파제가 없으면 파도가 육지를 침범합니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높이의 방파제를 만드는 것입니다. 용서도 이와 같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방파제를 아예 없애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높게 쌓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처를 입힌 사람뿐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막아버립니다. 다시는 당하지 않겠어라며 벽을 쌓지만 그 벽 안에서 우리도 고립됩니다. 아렌트가 말하는 용서는 방파제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파도를 완전히 막을 필요는 없지만 침범당하지 않을 정도로 경계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과거에 당신이 나에게 했던 일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한 일은 잘못됐지만 나는 더 이상 그것에 내 에너지를 쏟지 않겠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과거에서 풀어주는 방법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면죄부가 아니라 나를 과거의 족쇄에서 해방시키는 선택이다. 12장. 우리는 상황을 선택할 수 없지만 상황에 대한 태도는 선택할 수 있다. 빅터 프랭클은 정신과 의사이자 홀로코스트 생존자입니다. 그는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극한의 고통을 경험했지만 그 경험 속에서 인간 존재의 핵심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의미를 선택하는 자유입니다. 프랭클이 전하는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어떻게 의미화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같은 상처를 겪은 사람도 어떤 이는 그것을 삶의 끝으로 보고 어떤 이는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프랭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은 상처 그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 상처에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미를 만드는 순간 상처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경험으로 바뀝니다. 겨울의 따뜻한 방 안에서 창문을 보면 유리의 결로가 맺힙니다. 밖은 분명히 보이는데 물방울 때문에 흐릿합니다. 결로는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결로 때문에 바깥 풍경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상처에서 비롯된 감정도 이와 같습니다. 상처 자체는 과거의 사건이지만 그 상처로 인한 감정은 현재의 시야를 흐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감정이라는 결로를 통해 봅니다.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는 항상 실패해. 이런 생각들은 사실이 아니라 결로입니다. 프랭클이 말하는 것은 결로를 닦으라는 것입니다.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결로는 계속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닫고 바깥을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의미는 결로 너머에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태도가 바로 그 의미를 만듭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처는 주어지지만 그 상처에 부여하는 의미는 우리가 선택한다. 13장. 주인은 가장 희귀하고 순수한 형태의 관대함이다. 시몬 베유는 20세기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신비주의자입니다.
그녀가 말하는 주의는 단순히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려는 노력입니다. 판단 없이, 왜곡 없이, 편견 없이 대상을 보는 것입니다. 상처를 다룰 때 우리는 과거의 나를 판단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더 똑똑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은 주의가 아니라 비난입니다. 배우가 말하는 주의는 그때의 나를 그때의 맥락 안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의 나와 다릅니다. 그때의 나는 지금 내가 아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 할 수 있는 최선을 했습니다. 배우가 말하는 관대함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처를 다루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구에 흠집이 났을 때 우리는 페인트로 덮으려 합니다. 하지만 페인트는 흠집을 숨길 뿐 없애지 못합니다. 빛의 각도에 따라 여전히 흠집은 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빛의 각도를 바꾸면 흠집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각도에서는 결함처럼 보이지만 다른 각도에서는 세월의 흔적처럼 보입니다. 과거의 나를 보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선택을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의 내가 알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그때의 나를 비난합니다. 하지만 배우가 말하는 주의는 빛의 각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때의 나는 그때의 빛 안에 있었습니다. 그때의 정보, 그때의 감정, 그때의 상황 안에서 판단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잘못된 선택처럼 보이지만 그때는 그것이 최선이었습니다. 배우가 말하는 관대함은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페인트로 덮지 말고 빛의 각도를 바꿔서 그때의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거의 나를 지금의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때의 맥락 안에서 이해하라. 13개의 장에서 우리는 상처를 깊게 고찰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깊게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처를 보는 렌즈를 인식하고 반복되는 고통의 주파수를 구분하며 굳어진 습관을 조금씩 풀 수 있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불안과 실제 위험을 나누고 트리거를 신호로 읽으며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편집된 기억을 업데이트하고 상처를 감추지 않고 함께 살아가며 불안을 자유의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던져진 조건 안에서도 투사할 수 있고 용서를 통해 나를 과거에서 풀어주며 의미를 선택하고 과거의 나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하루씩 선택을 반복하면 달라집니다. 상처를 다루는 3가지 원칙을 항상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첫째, 상처는 사건이 아니라 반응이다.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현재의 반응은 선택할 수 있다. 둘째, 상처는 지우는 것이 아니라 재배치하는 것이다. 상처를 없애려 하지 말고 상처를 삶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만든다. 셋째, 상처를 다루는 것은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선택하는 과정이다. 판단 대신 이해를, 회피 대신 직면을, 비난 대신 관대함을 연습한다. 오늘 이야기한 철학자들의 말은 위로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삶의 도구로, 나의 무기로 천천히 하나씩 써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나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음악을 들으며 잠시 내 상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나무 철학이었습니다.